지금 카자흐스탄에서 150억 달러를 걷어찬 초대형 충격 사건이 터졌습니다. 미국, 프랑스가 제시한 금액은 150억 달러, 한국은 단 50억 달러였습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단 50억 달러짜리 한국을 선택해 전 세계가 얼어붙었는데요. 당황한 서방 대표는 브리핑룸에서 소리쳤습니다. 우릴 제치고 한국이라고? 이유가 뭡니까? 카자흐스탄이 선택한 건 돈이 아니라 15년 전 사막에서 물을 만들어낸 한국의 기술이었습니다. 지금 세계 에너지 강국들이 패닉에 빠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과연 카자흐스탄은 왜 3배의 돈을 버리고도 한국을 택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금지된 전말을 공개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알리나 누르갈리에바입니다. 카자흐스탄 최대 일간지인 프라우다에서 15년째 에너지 전문 기자로 일하고 있어요. 석유, 천연가스, 원자력 분야를 주로 다루면서 중앙아시아 에너지 시장의 변화를 지켜봐 왔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세계 우라늄 생산량 1위 국가라는 점에서 원자력 관련 정책과 국제협력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죠. 최근 몇 달간 카자흐스탄 정부는 차세대 원자력 발전소인 소형 모듈 원자로 건설을 위한 해외 파트너를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결정이었어요. 청정에너지로의 전환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핵심 프로젝트였기 때문이죠. 세계 각국의 주요 기업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였고 그 중에서도 프랑스와 미국 컨소시엄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혔습니다. 프랑스와 미국이 내민 금액은 150억 달러였고 한국이 제시한 액수는 50억 달러였습니다. 3배나 차이가 나는 금액이었기 때문에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결과가 있었죠. 하지만 오늘 오전 10시 아스타나 정부청사에서 발표된 내용은 전 세계를 경악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에너지부 장관이 단상에 올라서자 저는 기자석 앞줄에서 가슴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어요. 뭔가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게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장관의 목소리가 회의장 전체에 울려 퍼지면서 소형 모듈 원자로 건설 파트너로 대한민국을 선정한다고 발표했을 때 순간 기자석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고 통역을 다시 확인하려는 기자들의 웅성거림이 회의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면서 방금 받아 적은 내용을 다시 읽어봤는데 분명히 제대로 들은 것이 맞았습니다. 한국이 선택받았다는 발표가 맞았어요. CNN 기자가 벌떡 일어나서 왜 경제적으로 더 유리한 제안을 거절했는지 질문을 던졌을 때 장관은 잠시 침묵한 후 기술적 우수성과 신뢰성을 언급하며 답변했습니다. 그 순간 회의장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서구 언론 기자들의 표정에서 당황스러움이 역력히 드러났어요. 이들은 아마 이미 유럽이나 미국 컨소시엄이 선정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기사를 준비해왔을 겁니다. AP통신 기자는 연신 휴대폰을 확인하면서 본사와 연락을 취하고 있었고 프랑스 르몽드 기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제 옆에 앉은 로이터 기자는 고개를 저으면서 작은 목소리로 카자흐스탄이 스스로 경제적 자살을 선택했다고 중얼거렸고 발표가 끝나자마자 기자들이 일제히 휴대폰을 들고 긴급 속보를 전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 몇 달간 이 소형 모듈 원자로 건설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취재해왔습니다. 각국의 제안서 내용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고 정부 관계자들과의 비공식 대화를 통해 프랑스 컨소시엄이 가장 유력하다는 정보를 들어왔거든요. 미국 역시 최신 기술과 함께 막대한 자금 지원을 약속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라니 정말 예상치 못한 결과였어요. 기자회견장을 나서며 저는 15년간 에너지 전문 기자로 일하면서 이런 결정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혼란스러웠습니다. 경제적 논리를 완전히 뒤집는 선택이었거든요. 택시를 타고 사무실로 향하는 길에 운전기사도 라디오에서 나오는 방금 발표된 뉴스를 듣고 있었는데 그 역시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동료들이 몰려들어서 모두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정말 한국을 선택했느냐고 말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분명히 들었다고 답했고 편집장이 저를 부르면서 심각한 표정으로 이번 사건에 대한 심층 취재를 지시했습니다. 왜 카자흐스탄이 이런 선택을 했는지 파헤쳐보라고 했죠. 경제부 기자인 아이굴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평소 냉철한 분석으로 유명한데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알리나 정말 이해가 안 돼. 150억 달러를 포기한다는 게 말이 되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 역시 같은 생각이었지만 뭔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정치부의 베테랑 기자인 아르만도 끼어들었습니다. 혹시 정치적 압박이 있었던 건 아닐까? 러시아나 중국이 뒤에서 무슨 역할을 했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것도 설명이 안 됐어요. 오히려 러시아는 프랑스 컨소시엄을, 중국은 미국 쪽을 지지한다는 정보가 있었거든요. 컴퓨터 앞에 앉아 인터넷 댓글들을 훑어보니 대부분 비난 일색이었고 카자흐스탄 정부의 무능을 지적하는 내용들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의 반응이 격렬했어요. 우리 정부는 미쳤나? 150억 달러면 나라 전체를 발전시킬 수 있는 돈인데. 같은 댓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서구 언론들의 반응도 마찬가지여서 파이낸셜 타임스는 경제적 광기라고 표현했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략적 실수라고 평가했어요. 하지만 저는 카자흐스탄 정부가 정말 그렇게 무모할까 하는 의문이 들었고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 말이에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TV 뉴스를 켰는데 모든 채널이 이번 사건을 다루고 있었어요. 국영방송은 정부의 현명한 판단이라고 옹호했지만 민영 방송들은 대체로 비판적인 논조였습니다. 해외 뉴스는 더욱 가혹했어요. BBC는 카자흐스탄의 경제적 모험, 독일 DW는 중앙아시아의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CNN에서는 한 전문가가 나와서 이번 결정은 향후 카자흐스탄의 국제적 신뢰도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죠. 하지만 저는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15년간 기자 생활을 하면서 배운 것이 하나 있다면 겉으로 드러난 것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이렇게 상식을 뒤엎는 결정에는 반드시 숨겨진 이야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아스타나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까지 불이 켜진 정부 청사가 눈에 띄었어요. 분명 관계자들도 오늘 하루 종일 쏟아지는 질문들에 대응하느라 바빴을 겁니다. 잠자리에 들면서 마지막으로 다짐했습니다. 내일부터 제대로 된 취재를 시작해보자고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 논리에만 매달려 있지만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어요. 발표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어젯밤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150억과 50억, 그 엄청난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선택한 이유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경제적으로만 따져봐도 말이 안 되는 결정이었는데 분명 다른 무언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켜자마자 해외 언론들의 후속 보도를 확인해봤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졌어요. 파이낸셜 타임스는 카자흐스탄의 경제적 자해라는 제목으로 사설을 게재했고 로이터는 이번 결정이 향후 외국인 투자 유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였어요. 한 익명의 서방 외교관을 인용해서 카자흐스탄이 합리적 판단력을 잃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도 마찬가지로 중앙아시아의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이라며 경제 전문가들의 우려 섞인 분석을 실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국내 반응은 달랐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고 시민들의 반응도 생각보다 엇갈렸어요. 온라인 댓글을 살펴보니 젊은 층은 대부분 비판적이었지만 중장년층에서는 정부를 신뢰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오전 11시쯤 편집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각국 언론의 보도자료들을 펼쳐놓고 있었어요. 알리나 모든 외신이 우리를 조롱하고 있어. 하지만 정작 우리 정부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있지 않나. 편집장의 목소리에는 답답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거든요.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장관은 기술적 우수성이라는 추상적인 답변만 했을 뿐이었어요. 구체적으로 무엇이 한국을 선택하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직접 찾아보자. 한국을 선택한 진짜 이유를 말이야. 편집장이 제게 과제를 주었습니다. 단순한 비판 기사가 아니라 이 결정의 배경을 깊이 파헤쳐보라는 지시였어요. 점심시간에는 정부 출입 기자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에너지부를 담당하는 아이다르가 흥미로운 얘기를 해주었어요. 알리나 사실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어. 하지만 최종 결정권자들이 한국 쪽으로 기울었다고 하더라고. 최종 결정권자들이라면? 제가 물어봤습니다. 에너지부 차관급 이상이지. 특히 바흐티아르 차관이 강력하게 한국을 지지했다는 얘기가 있어. 아이다르의 말에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바흐티아르 칸 차관이라. 그는 에너지 분야의 베테랑으로 유명한 인물이었어요. 오후에는 본격적으로 자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카자흐스탄 간의 협력 역사를 찾아보기로 한 거예요. 외교부 홈페이지, 무역 통계, 과거 언론 보도까지 샅샅이 뒤져봤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자료들만 나왔어요. 양국 간 무역량 증가, 정상회담 성과, 문화 교류 프로그램 같은 것들 말이죠.
하지만 계속 찾다 보니 몇 가지 흥미로운 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2014년 전후로 한국이 카자흐스탄에 상당한 기술 지원을 했다는 기록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거의 공개되지 않았더군요. 대부분 기술 협력 강화, 상호 이익 증진 같은 추상적인 표현들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 눈을 끈 것은 작은 기사 하나였어요. 한국의 수자원 전문가가 카자흐스탄 서부 지역 프로젝트에 참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사는 겨우 3줄짜리였지만 거기에 이름이 하나 언급되어 있었어요. 김태훈이라는 한국 박사였습니다. 저는 즉시 김태훈이라는 이름을 검색해봤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출신의 수자원 전문가라고 나와 있었어요. 사막화 방지, 담수화 기술 분야의 권위자였습니다. 하지만 카자흐스탄에서의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자세한 정보를 찾기 어려웠어요. 오후 4시쯤 저는 궁금해서 한국 대사관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김태훈 박사에 대해 문의했지만 담당자는 개인정보라 자세한 내용은 알려드릴 수 없다며 정중히 거절했어요. 하지만 그의 반응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면서 저는 오늘 하루 조사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답을 찾지는 못했지만 분명 과거에 한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특별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은 확실해 보였어요. 특히 2014년 전후의 시기가 중요해 보였습니다. 그 시기에 김태훈이라는 인물이 우리나라에서 활동했고 지금 그 인연이 SMR 프로젝트 선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었어요. 집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다짐했습니다. 내일은 더 깊이 파고들어보겠다고 말이에요. 김태훈 박사가 정확히 무슨 일을 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지금의 결정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반드시 알아내야 했습니다. 50억이 150억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뒤에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런 생각이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그 확신은 다음 날 아침 더욱 강해졌습니다. 어제 발견한 김태훈 박사와 2014년이라는 시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분명 그 시기에 무언가 중요한 일이 벌어졌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국립도서관 디지털 아카이브에 접속했습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신문 기사들을 체계적으로 검색해보기로 한 거예요. 김태훈이라는 이름과 함께 물, 가뭄, 서부 지역 등의 키워드를 조합해서 찾아봤습니다. 처음 1시간 동안은 별다른 성과가 없었어요. 대부분 정치 뉴스나 경제 뉴스들이었고 간혹 나오는 기술협력 관련 기사들도 너무 간략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검색하던 중 2014년 8월 15일자 지역신문에서 결정적인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서부 망키스타우주 극심한 물 부족, 주민 3만 명 생존 위기라는 제목이었어요. 기사를 읽어보니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2013년 겨울부터 시작된 가뭄이 2014년 여름까지 지속되면서 지하수가 고갈되었고 설상가상으로 인근 유전 개발로 인한 염분 침투까지 겹쳤다고 했어요. 기사에 따르면 당시 망키스타우주의 주요 도시인 악타우를 제외한 서부 지역 전체가 식수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베이네우, 망키스타우 등 소도시와 주변 마을들은 하루에 몇 시간씩만 급수가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해요. 주민들은 생수를 사 먹을 돈도 부족해서 염분이 섞인 지하수를 끓여 마시는 경우도 많았다고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 기사였어요. 물 부족으로 인한 질병 확산, 어린이 설사병 환자 급증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오염된 물을 마신 어린이들과 노인들 사이에서 각종 수인성 질병이 퍼지고 있었다는 내용이었죠. 병원도 부족하고 의료진도 부족한 상황에서 주민들의 고통은 더욱 컸습니다. 정부도 손을 놓고 있지는 않았어요. 중앙정부에서 급수차를 보내기도 했고 임시 급수시설을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어요. 무엇보다 예산이 부족했고 기술적인 한계도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 국가들이 지원 의사를 표명했다는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2014년 9월 초 신문을 보니 러시아가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카스피의 연안 가스전 개발권의 일부를 러시아 기업에 넘기라는 것이었죠. 당시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였어요. 담수화 설비 지원을 약속했지만 대신 알마티, 우르무치 간 고속도로 건설에서 중국 기업이 우선권을 갖겠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유럽 기업들도 비슷했어요. 독일의 한 기업은 기술 지원을 제안했지만 향후 10년간 해당 지역의 수처리 사업 독점권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언론들도 이런 조건부 지원에 대해 비판적이었어요. 위기를 기회로 삼는 외국 기업들이라는 제목의 사설도 있었고 우리의 어려움을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민들의 분노 섞인 반응도 보도되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10월 중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카자흐스탄 수자원 위기 해결 나서라는 제목의 기사가 눈에 띄었어요.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한국 정부가 무상으로 담수화 기술과 장비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한국이 제시한 조건이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조건이 전혀 없었습니다. 순수하게 인도적 차원에서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었죠. 기술 이전도 무상이고 장비 설치와 운영 교육까지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기사를 보니 정말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았어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나? 라는 의구심부터 시작해서 한국이 무슨 속셈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다양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대사관에서는 거듭 어떤 조건도 없다고 강조했다고 했어요. 2014년 11월에 나온 인터뷰 기사도 흥미로웠습니다. 당시 망키스타우주 지사였던 누를란 스마일로프와의 인터뷰였는데 그는 처음에는 정말 믿기 어려웠다며 다른 나라들은 모두 대가를 요구했는데 한국만은 달랐다고 말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그의 이런 말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우리 자원을 원했고 중국은 우리 땅을 원했으며 유럽은 우리 시장을 원했다. 하지만 한국은 그저 우리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마시기를 원했다.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베이네우 지역 주민 대표였던 칸시마카예프는 좋은 일이긴 하지만 정말 조건이 없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에서 온 도움 중에 진짜 공짜인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었어요. 그런 의구심은 한국 기술팀이 현지에 도착하면서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 12월 초 김태훈 박사를 비롯한 한국의 수자원 전문가들이 망키스타우주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보도되었어요. 이들은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주민들과 만나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태훈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얻으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그저 같은 인간으로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돕고 싶을 뿐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였어요. 너무 많은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았던 경험 때문이었죠. 한 주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로는 다들 도와주겠다고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우리가 뭔가를 내주어야 하더라고요. 2015년 1월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되었다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한국팀은 가장 시급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담수화 시설을 설치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작업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현지 신문을 보니 초기에는 기술적인 문제도 많았고 주민들의 협조도 쉽게 얻지 못했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무엇보다 정말 공짜일까? 라는 의심이 쉽게 가시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한국팀이 정말로 아무런 조건 없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민들도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한 거죠. 특히 김태훈 박사를 비롯한 한국 전문가들이 현지에서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신뢰를 쌓아갔다고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더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김태훈 박사가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분명 지금까지 찾은 것보다 더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퇴근 시간이 되어서야 저는 컴퓨터를 껐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2013에서 2014년의 물 위기 상황과 여러 국가들의 지원 제안, 그리고 한국의 특별한 접근 방식에 대해 상당히 많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해결 과정은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집으로 향하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12년 전 한국이 보여준 진정한 선의가 지금 SMR 프로젝트 선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150억 달러를 포기하고 50억 달러를 선택한 이유, 그 답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답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망키스타우주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기록에만 의존할 수는 없었어요. 12년 전 그 현장에서 직접 김태훈 박사를 만났던 사람들, 그 기적을 목격했던 주민들의 생생한 증언을 들어야 했습니다. 아스타나에서 서쪽으로 1200km를 달려 도착한 베이네우는 여전히 메마른 땅이었어요. 하지만 도시 곳곳에서 작은 급수 시설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태양광 패널이 달린 소박한 장치들이었는데 12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아크켐의 마을이었습니다. 당시 김태훈 박사가 첫 실험을 했던 바로 그 장소였어요. 마을 입구에서 만난 토카쉬 누르갈리에프 이장은 제가 한국 관련 취재를 왔다고 하자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김태훈 박사 이야기를 하러 온 것이냐며 반가워했고 그분 없었으면 마을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른다고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12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은 감사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을 회관에 앉아 차 한 잔을 나누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토카쉬 이장은 2014년 겨울이 정말 절망적인 시기였다고 회상했습니다.
아이들이 물을 달라고 울어도 줄 게 없었고 우물은 이미 말랐으며 카스피해에서 끌어온 물은 너무 짜서 마실 수가 없었다고 했어요. 그때 여러 나라에서 도움의 손길이 왔지만 모두 조건이 따랐다는 거였습니다. 러시아는 가스전 지분을, 중국은 도로 건설권을, 독일 회사는 앞으로 10년간 이 지역 물 사업 독점권을 요구했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한국만은 달랐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정말로 아무 조건 없이 도움을 주겠다고 했지만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다고 했어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느냐며 분명 나중에 뭔가를 요구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였습니다. 2014년 12월 김태훈 박사를 비롯한 한국 기술팀이 도착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는 눈으로 지켜봤다고 합니다. 처음 김 박사를 봤을 때는 실망했다고 솔직히 털어놨어요. 너무 소박해서 거대한 장비나 트럭도 없고 그저 몇 개의 가방과 작은 도구들만 가지고 왔다는 거였죠. 하지만 김태훈 박사의 접근 방식은 달랐다고 했습니다. 다른 외국 전문가들처럼 호텔에 머물지 않고 마을에서 주민들과 함께 생활했다는 거예요. 첫날 저녁 김 박사가 이장 집에서 함께 식사하자고 했고 아이들과 함께 바닥에 앉아서 모래로 그림을 그리며 뭔가를 설명했다고 회상했습니다. 토카슈 이장의 아내인 굴미라 누르갈리에바도 합류했습니다. 그녀는 김 박사가 카자흐어로 인사를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어요. 살렘 알레이쿰이라고 어색하게 말하는데 정말 그들을 존중한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초기 작업은 순탄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김태훈 박사가 제안한 태양광 담수화 시설에 대해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정부 관계자들도 회의적이었다는 거예요. 망기스타우주에서 온 관리들이 이런 간단한 장치로는 안 된다고 했고 독일과 러시아에서 온 전문가들도 김 박사 방식을 비웃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때 굴미라가 기억하는 장면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독일 사람이 김 박사에게 이런 단순한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큰 소리로 말했는데 김 박사는 조용히 미소만 지으면서 거대한 시설을 만들러 온 것이 아니라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주민들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싶다고 차분히 대답했다는 거였어요. 첫 번째 실험이 실패했을 때 마을의 실망감은 컸다고 했습니다. 2015년 3월 말 염분 농도가 너무 높아서 필터가 막혀버렸던 거예요. 독일 전문가가 자신이 뭐라고 했느냐며 비웃었고 마을 사람들도 역시 안 되는구나 하고 체념했다고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김태훈 박사의 반응은 달랐다고 합니다. 토카슈 이장이 그때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김 박사가 실패한 장치 앞에서 한참을 서 있더니 주민들을 불러 모아서 말했다는 거였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으니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마을 청년 아들 바예프가 김태훈 박사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나섰다고 해요. 공대에서 엔지니어링을 공부했던 그는 김 박사의 새로운 설계를 이해하고 함께 작업에 참여했다고 했습니다. 4월 중순부터 시작된 두 번째 시도에서 김태훈 박사는 완전히 다른 방식을 제안했어요. 다단계 증발 방식으로 태양열을 이용해 물을 서서히 증발시켜 순수한 수증기만 모으는 시스템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는 마을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도왔다고 해요. 김 박사가 정말로 그들을 위해서 일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드디어 그 역사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2015년 4월 28일 오후 3시경의 일이었어요. 굴미라의 목소리가 떨리면서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투명한 호스 끝에서 물 한 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처음엔 정말 조금씩이었는데 점점 더 많아지더라는 거였어요. 토카슈 이장이 그 순간을 이어서 말했습니다. 김 박사가 그 물을 첫 번째로 맛보더니 소리쳤다고 했어요. 완벽합니다. 그 다음에 이장이 한 모금 마셔봤는데 3년 만에 마신 정말 깨끗한 물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짜지 않고 흙맛도 나지 않는 정말 달콤한 물이었고 그 순간 눈물이 났다고 털어놨어요. 굴미라도 그때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짜지 않다며 달콤하다고 외치는 소리가 지금도 귀에 들린다고 했어요.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그 작은 컵에 담긴 물을 한 방울씩 나누어 마셨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때 김태훈 박사가 마을 사람들에게 한 말을 토카슈 이장은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물을 파는 게 아니라 당신들의 내일을 만드는 겁니다. 이 작은 시작이 여러분 마을의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지만 첫날 생산된 물은 겨우 200리터 정도였다고 해요. 마을 전체가 마시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김 박사가 바로 확장 작업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하나가 성공하니까 같은 방식으로 더 많이 만들자고 했다는 거였습니다. 마을 청년들과 함께 두 번째, 세 번째 장치를 만들어가면서 5월 말에는 총 7개의 담수화 장치가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하루 생산량도 1,500리터까지 늘어났어요. 그때부터 마을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토카슈 이장은 강조했습니다.
아이들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고 여자들도 더 이상 물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다는 거였어요. 이 성공 소식이 주변 마을들로 퍼져나갔고 김태훈 박사는 여름 내내 망기스타우주 전역을 돌아다니며 같은 시설을 설치해줬다고 했습니다. 저녁 무렵 아크캠의 마을을 떠나면서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12년 전 한국의 한 과학자가 이곳에서 보여준 진정한 헌신의 흔적이 지금도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물의 문제만 해결한 게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내일은 그 담수화 시설로 무엇을 더 할 수 있었는지, 김태훈 박사가 마을에 남긴 또 다른 유산은 무엇인지 알아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분명 이 이야기에는 더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어요. 그 또 다른 유산을 찾기 위해 저는 다음 날 아침 다시 아크캠의 마을로 향했습니다. 어제 토카슈 이장과 굴미라가 담수화 시설 성공 이후의 이야기도 들려주겠다고 약속했거든요. 분명 물 문제 해결이 끝이 아니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어요. 마을에 도착하자 토카슈 이장이 저를 마을 뒤편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놀랍게도 작은 농장이 있었어요. 사막 한복판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푸른 채소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토마토, 오이, 상추 등이 질서정연하게 심어진 온실 같은 구조물들이 눈에 띄었어요. 이장은 이것이 바로 김태훈 박사가 남긴 두 번째 선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담수화 시설로 물 문제를 해결한 후 김 박사가 제안한 것이 바로 스마트팜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처음에는 아무도 가능하리라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토카슈 이장의 설명에 따르면 2015년 6월 김태훈 박사가 마을 사람들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다고 해요. 이제 깨끗한 물이 확보되었으니 농업을 시작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회의적이었다고 했어요. 그럴만했습니다. 이 지역은 수십 년간 가뭄에 시달렸고 땅은 염분과 오염물질로 망가진 상태였거든요. 농사는 꿈도 꿀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주민들은 김 박사에게 고마우면서도 이번에는 너무 무리한 제안이라고 생각했다고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김태훈 박사는 포기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는 토양을 직접 사용하지 않는 수경재배 방식을 제안했다는 거였습니다. 담수화로 얻은 깨끗한 물에 영양분을 녹여서 식물을 기르는 방법이었어요. 마을의 청년 아들 바예프가 다시 한번 김 박사를 도왔다고 합니다. 담수화 프로젝트에서 김 박사의 진정성을 확인한 그는 이번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해요. 고등학교 교사인 아이다나 토카에바도 합류했고 몇몇 주부들도 호기심을 갖고 지켜봤다고 했습니다. 초기 작업은 역시 쉽지 않았다고 토카슈 이장이 회상했습니다. 김 박사가 가져온 씨앗들을 심어도 쉽게 자라지 않았고 영양분 농도를 맞추는 것도 어려웠다고 해요. 몇 번의 실패 끝에 마을 사람들은 또다시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런데 굴미라가 기억하는 특별한 순간이 있었다고 했어요. 2015년 7월 말의 일이었는데 김 박사가 마을 아이들과 함께 씨앗을 심고 있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별다른 성과가 없어서 어른들은 관심을 잃어가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마을의 막내 아이인 6살 아이나가 뛰어오면서 소리를 질렀다고 해요. 뭔가 초록색이 나왔다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직접 가서 확인해보니 정말로 작은 새싹이 올라와 있었다고 했어요. 토카슈 이장은 그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김태훈 박사가 그 작은 새싹을 보면서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고 해요. 하지만 정작 더 감격한 것은 마을 사람들이었다고 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이 메마른 땅에서 푸른 생명을 본 것이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특히 감격한 사람이 있었다고 굴미라가 말했습니다. 바로 당시 20대 후반이었던 바흐티아르라는 젊은이였어요. 그는 대학에서 농업을 공부했지만 고향에서는 써먹을 곳이 없어서 시리에 빠져 있었다고 해요. 바흐티아르가 그 작은 새싹을 보며 한 말을 굴미라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생명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격과 희망이 섞여 있었다고 해요. 그날 이후 바흐티아르는 김태훈 박사의 가장 열정적인 조력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농업 지식이 있던 그가 합류하면서 스마트팜 프로젝트는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8월부터는 본격적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토카슈 이장이 설명했습니다. 상추가 자라고 토마토 꽃이 피고 오이 덩굴이 뻗어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매일 아침 농장을 구경하러 올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특히 마을 여성들의 반응이 뜨거웠다고 굴미라가 회상했어요. 지금까지 시장에서 비싸게 사 먹어야 했던 신선한 채소를 직접 기를 수 있게 된 거였거든요. 아이들도 신기해하며 매일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경제적 효과였다고 토카슈 이장이 강조했습니다. 9월이 되자 첫 수확이 시작되었고 마을에서 생산한 채소들이 베이네우 시장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막에서 자란 청정 채소라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오히려 도시에서 생산한 채소보다 비싸게 팔렸다고 합니다.
바흐티아르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농업 기술을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김태훈 박사로부터 배운 기초를 바탕으로 현지 환경에 맞는 개선된 방법들을 개발해 나갔다는 거였습니다. 그의 노력으로 마을의 스마트팜 규모는 점점 커져갔다고 했어요. 2015년 말이 되자 아크켐의 마을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어 있었다고 토카슈 이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물 걱정이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신선한 채소를 직접 기르고 판매까지 할 수 있게 된 거였어요. 무엇보다 젊은이들이 도시로 떠나지 않고 마을에 남아서 농업에 참여하기 시작했다는 게 가장 큰 변화였다고 했습니다. 김태훈 박사는 그해 겨울 한국으로 돌아갔지만 그가 남긴 유산은 계속해서 발전했다고 해요. 바흐티아르를 중심으로 한 젊은 농업인들이 스마트팜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나갔고 다른 마을에도 이 기술을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오후에는 현재 스마트팜을 운영하고 있는 마을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이들은 모두 당시 김태훈 박사로부터 직접 배운 1세대 농업인들이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김태훈 박사가 이 마을에 남긴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었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었던 겁니다. 물과 농업이라는 두 가지 기적을 통해 이 지역 사람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던 거죠. 저녁 무렵 마을을 떠나면서 저는 마침내 퍼즐의 조각들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12년 전 김태훈 박사가 이곳에서 보여준 기적들이 단순한 기술 지원이 아니었다는 걸 이제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당시 젊은 농업인이었던 바흐티아르가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혹시 그가 현재 정부의 SMR 결정에 어떤 역할을 했던 건 아닐까요? 내일은 그 답을 찾아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 답은 생각보다 빨리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크켐의 마을에서 아스타나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정부 인사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해봤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바흐티아르라는 이름을 넣어봤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흐티아르 칸. 현 에너지부 차관이었어요. 12년 전 아크켐의 마을에서 김태훈 박사와 함께 스마트팜을 만들었던 그 젊은 농업인이 지금은 카자흐스탄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핵심 인물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저는 즉시 에너지부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바흐티아르 차관과의 인터뷰를 요청했더니 의외로 쉽게 승낙해 주었어요. 며칠 전부터 SMR 선정 관련해서 수많은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지만 대부분 거절했다고 하는데 제가 아크켐의 마을을 다녀왔다고 하니까 흔쾌히 시간을 내주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저는 에너지부 청사에서 바흐티아르 차관을 만났습니다. 1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진지하고 온화한 인상이었어요. 그는 제가 들어오자마자 반가운 표정을 지으며 아크켐의 마을 소식부터 물어봤습니다. 차관은 아직도 그 마을과 연락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특히 토카슈 이장과는 정기적으로 안부를 주고받는다고 했습니다. 스마트팜도 여전히 잘 운영되고 있고 이제는 인근 여러 마을로 확산되어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 그의 경력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바흐티아르 차관은 아크켐의 마을에서의 경험 이후 농업기술 발전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설명했어요. 그 후 정부에 들어와서 농업 정책을 담당하다가 몇 년 전부터는 에너지 분야로 옮겨와 재생에너지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의 정책 철학이었습니다. 그는 에너지 정책에서도 아크켐의 마을에서 배운 교훈을 적용한다고 말했어요. 거대한 시설보다는 지역사회가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선호한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SMR 선정 과정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바흐티아르 차관은 잠시 침묵하더니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시작했어요. 이번 결정이 단순히 기술적, 경제적 요소만 고려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는 프랑스와 미국 컨소시엄의 제안도 충분히 매력적이었다고 인정했어요. 더 큰 규모, 더 많은 자금, 더 화려한 기술들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안들을 검토하면서 12년 전의 기억이 자꾸 떠올랐다고 털어놨어요. 당시 서방의 여러 전문가들이 와서 도움을 주겠다고 했지만 결국 모두 조건을 내걸었다는 기억이 생생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시했고 실제로는 카자흐스탄 주민들의 어려움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다고 회상했어요. 반면 김태훈 박사와 한국팀은 달랐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말로 아무런 조건 없이 도움을 주었고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떠난 후에도 그 시스템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고 했습니다. 바흐티아르 차관은 이번 SMR 선정 과정에서 한국의 제안을 처음 검토했을 때의 느낌을 설명해 주었어요. 다른 나라들의 제안서는 모두 화려하고 복잡했는데
한국의 제안은 상대적으로 단순해 보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서 12년 전 김태훈 박사의 철학을 다시 발견할 수 있었다고 말했어요. 한국이 제안한 SMR 시스템은 카자흐스탄이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구조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술 종속이 아니라 기술 자립을 목표로 하는 제안이었다는 거예요. 운영진 교육, 유지보수 기술 이전, 향후 확장 계획까지 모든 것이 카자흐스탄의 자립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12년 전의 개인적 경험이 이번 정부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물어봤어요. 바흐티아르 차관은 잠시 망설이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2014년 자신의 가족이 실제로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었다고 털어놨어요. 아버지가 오염된 물을 마시고 심한 설사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고 어머니도 탈수 증세로 고생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마을 전체가 그런 상황이었지만 자신의 가족이 특히 심각했다는 거였어요. 김태훈 박사의 담수화 시설이 완성된 후 가족들의 건강이 급속히 회복되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팜을 통해 신선한 채소를 먹을 수 있게 되면서 영양 상태도 크게 개선되었다고 했어요. 무엇보다 절망에 빠져있던 자신에게 새로운 희망과 목표를 주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때 그가 한 말이 특별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2014년 한국이 우리 가족을 살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가 묻어 있었어요.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 경험이 자신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고 정책을 만들 때도 항상 그때의 교훈을 생각한다고 했어요. 저는 왜 다른 결정권자들도 한국을 지지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바흐티아르 차관은 자신만의 경험이 아니라고 설명했어요. 에너지부 내에서도 2014년 당시 서부 지역 상황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특히 고위 관료들 중에는 그때 현장에서 직접 상황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어서 한국의 역할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결정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일관된 태도였다고 강조했습니다. 12년 전에도 지금도 한국은 같은 철학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자립을 돕는 것이지 종속시키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였다고 말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서방 언론과 전문가들의 비판에 대한 그의 생각을 물어봤습니다. 바흐티아르 차관은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들은 여전히 돈과 규모로만 모든 것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는 걸 12년 전에 배웠다고 강조했어요.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이번 취재에서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돈은 줄 수 있지만 생명은 살릴 수 없지요. 인터뷰가 끝나고 에너지부 청사를 나오면서 저는 마침내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12년 전 사막에서 일어난 작은 기적이 오늘날 카자흐스탄의 중대한 에너지 정책 결정에까지 영향을 미쳤던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더 알아봐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이번 한국의 SMR 제안이 정확히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그것이 카자흐스탄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했어요. 내일은 SMR 프로젝트의 실체를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저는 다음 날 한국 대사관을 방문했습니다. 바흐티아르 차관의 인터뷰 이후 한국의 SMR 제안이 정확히 무엇이 다른지 구체적으로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그가 강조했던 기술 자립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의 경제참사관 박준호 씨가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그는 최근 언론의 관심이 높아진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한국의 SMR 제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박 참사관은 먼저 다른 나라들의 제안과 한국 제안의 근본적 차이점을 설명했습니다. 프랑스와 미국의 제안은 전통적인 패키지 딜 방식이라고 했어요. 거대한 자본과 최신 기술을 제공하는 대신 장기간의 운영권이나 연료 공급권, 유지보수 독점권 등을 요구하는 구조라는 거였죠. 반면 한국의 제안은 처음부터 카자흐스탄의 완전한 기술 자립을 목표로 설계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SMR 건설뿐만 아니라 운영, 유지보수, 심지어 향후 확장까지 모든 과정을 카자흐스탄 기술진이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어요.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SMR 건설 과정에서 카자흐스탄 엔지니어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시키겠다고 제안했다고 해요. 단순히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설계, 제작, 설치 과정을 직접 담당하도록 하겠다는 거였어요. 또한 기술 이전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카자흐스탄 기술자들을 한국으로 보내서 6개월간 집중 교육을 받게 하고 한국 전문가들도 카자흐스탄에 상주하면서 2년간 현지 교육을 담당하겠다고 제안했다는 거예요. 가장 인상적인 것은 지식재산권 이전 부분이었습니다. 박 참사관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은 이번 SMR 프로젝트와 관련된 핵심 기술의 상당 부분을 카자흐스탄에 이전하겠다고 제안했다고 해요.
이는 다른 나라들이 절대 제안하지 않는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왜 한국이 이런 파격적인 제안을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박 참사관은 한국의 기본 철학이 상생해 있다고 설명했어요. 단기적 이익보다는 장기적 파트너십을 중시하며 상대방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결국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믿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가 흥미로운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었어요. 다른 나라들은 물고기를 주지만 한국은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는 거였습니다. 물고기를 주면 하루는 배부를 수 있지만 낚시 기술을 가르쳐 주면 평생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논리였어요. 오후에는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과 만나서 더 기술적인 부분을 들어봤습니다. 카자흐스탄 원자력 연구소의 아이바르 박사는 한국의 SMR 기술이 갖는 독특한 특징을 설명해 주었어요. 아이바르 박사에 따르면 한국의 SMR은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안전한 구조로 설계되었다고 해요. 최첨단 기술보다는 검증된 기술을 바탕으로 안정성과 운영 편의성을 극대화했다는 거였습니다. 이는 개발도상국들이 독립적으로 운영하기에 가장 적합한 방식이라고 평가했어요. 또한 연료 문제에서도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SMR은 특수한 연료를 사용해서 해당 공급업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해요. 하지만 한국의 SMR은 일반적인 전홍축 우라늄을 사용하기 때문에 카자흐스탄이 자체 생산하는 우라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세계 최대의 우라늄 생산국이면서도 지금까지 원료만 수출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의 SMR을 통해서는 자국 자원을 활용해서 에너지 독립까지 달성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서 오늘 하루 수집한 정보들을 정리하면서 저는 비로소 전체 그림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12년 전 아크케메 마을에서 보여준 철학이 이번 SMR 프로젝트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었던 거예요. 김태훈 박사가 마을에 담수화 시설을 설치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대하고 복잡한 시설 대신 주민들이 스스로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단순한 구조를 선택했죠. 그리고 기술을 완전히 이전해서 마을 사람들이 독립적으로 유지보수할 수 있도록 했어요. 스마트팜도 같은 원리였습니다. 최첨단 자동화 시설을 설치해주는 대신 현지 청년들이 이해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초기술을 전수했거든요. 그 결과 12년이 지난 지금도 그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확산되고 있었던 거죠. 갑자기 바흐티아르 차관이 젊은 시절 스마트팜에서 자라나는 새싹을 보며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건 생명이다라고 했었죠. 그때 그는 단순히 식물을 본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절망적인 사막에서도 희망이 자라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본 것이었을 겁니다.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카자흐스탄에 제공하는 것은 단순한 SMR 기술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에너지 독립이라는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카자흐스탄에 완성된 기계를 주려고 했지만 한국은 카자흐스탄이 스스로 그 기계를 만들고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려고 했던 거예요. 12년 전 아크케메 마을에서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노트북에 오늘의 취재 내용을 정리하면서 저는 마침내 이번 사건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기계를 주지 않았다. 씨앗을 줬다. 카자흐스탄 정부가 150억 달러를 포기하고 50억 달러를 선택한 이유가 이제야 완전히 이해되었어요. 그들은 돈이 아니라 미래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종속이 아니라 자립을, 의존이 아니라 성장을 선택한 거였죠. 내일은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엮어서 기사를 완성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진실, 돈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신뢰와 희망의 가치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 진실을 세상에 알릴 시간이 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저는 일주일간의 취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12년에 걸친 신뢰와 헌신의 이야기를 완성해야 했습니다. 기사 제목은 사막의 기적에서 에너지 혁명까지 카자흐스탄이 150억 달러를 포기한 진짜 이유로 정했어요. 김태훈 박사의 담수화 시설부터 시작해서 스마트팜, 그리고 바흐티아르 차관의 개인적 경험까지 모든 것을 연결하는 긴 서사였습니다. 기사를 완성하는 데 사흘이 걸렸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이 정확해야 했고 무엇보다 그 시절 아크케메 마을 사람들의 마음과 김태훈 박사의 진정성이 독자들에게 전달되어야 했어요. 편집장은 이례적으로 1면 톱기사와 2면 전체를 할애해 주었습니다. 기사가 나간 당일 오후부터 반응이 시작되었어요. 먼저 국내 독자들의 댓글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대부분 감동적이라는 반응이었고 12년 전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특히 서부 지역 출신 독자들은 당시를 기억한다며 생생한 증언을 댓글로 남겨주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해외 반응이었어요. 기사가 영어로 번역되어 소셜미디어에 퍼지기 시작하자 국제적인 관심이 폭발했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 언론들이 먼저 주목했어요.
아프리카와 남미 언론들은 이를 새로운 국제협력 모델이라고 평가하며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며칠 후부터는 서방 언론들의 태도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여전히 회의적인 논조였지만 점차 카자흐스탄의 선택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가디언지의 후속 보도가 화제가 되었어요. 해당 기자는 직접 아크켐의 마을을 방문해서 현지 상황을 확인한 후 우리가 놓친 12년 전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써서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당시 김태훈 박사와 함께 작업했던 마을 청년들이 지금은 지역의 기술 리더가 되어 있다는 사실에 특히 주목했어요. BBC도 팩트체크를 통해 제 기사의 내용을 검증한 후 카자흐스탄의 선택, 경제적 판단 넘어선 신뢰의 가치라는 분석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SMR 제안이 실제로 다른 나라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독일과 프랑스 언론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자국 기업들의 제안이 거절당한 것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그들이 점차 카자흐스탄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논조로 바뀌기 시작했던 거예요. 파이낸셜 타임스는 일주일 후 사설을 통해 이전 보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카자흐스탄의 결정을 경제적 관기라고 표현했던 것에 대해 간접적으로 사과하면서 국제협력에서 신뢰와 장기적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고 시인했어요. 한 달 후에는 더욱 극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카자흐스탄이 옳았다 신뢰 기반 협력의 승리라는 제목의 기사를 일면에 실은 거예요. 그들은 한국의 접근 방식이 전통적인 서방의 국제협력 모델에 새로운 시사점을 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변화의 배경에는 계속해서 나오는 추가 정보들이 있었어요. 다른 기자들도 2014년 당시 상황을 조사하기 시작하면서 한국의 기여가 생각보다 훨씬 컸다는 사실이 밝혀졌거든요. 당시 러시아와 중국 서방 기업들이 제시했던 조건들의 구체적 내용도 공개되면서 대조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3개월 후 카자흐스탄 정부는 SMR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바흐티아르 차관이 직접 나선 기자회견에서 그는 한국과의 협력 방식이 기존의 국제에너지 협력과는 완전히 다른 모델이라고 강조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프로젝트 참여 인력 구성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진과 카자흐스탄 기술진이 11 비율로 구성되어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계획이었어요. 이는 다른 나라들이 제안했던 방식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프로젝트 완료 후 계획이었어요. 한국은 SMR 가동 후 2년간만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그 이후에는 카자흐스탄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심지어 향후 확장이나 수출 시에도 카자흐스탄이 주도권을 갖도록 하겠다고 명시했어요. 이 발표 이후 국제사회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은 카자흐스탄을 새로운 협력 모델의 성공 사례로 주목하기 시작했고 한국에 대한 관심도 급증했어요. 6개월 후에는 더욱 의미 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프리카 여러 국가들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한국의 비슷한 방식의 협력을 요청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통적으로 서방이나 중국에 의존했던 이들 국가들이 한국의 상생 모델에 주목한 결과였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당시를 되돌아보면서 이번 사건이 갖는 진정한 의미를 더욱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카자흐스탄의 선택은 단순히 SMR 파트너를 고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형태의 국제협력, 즉 지배와 종속이 아닌 상호성장을 기반으로 한 관계를 선택한 것이었어요. 12년 전 아크켐의 마을에서 시작된 작은 신뢰의 씨앗이 마침내 국가 차원의 정책 결정으로까지 성장한 것이었죠. 김태훈 박사가 사막에 심었던 것은 단순한 담수화 시설이나 스마트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희망이었고 신뢰였으며 상생의 가능성이었어요. 그리고 그 씨앗이 12년의 시간을 거쳐 마침내 거대한 나무로 자라난 것입니다. 바흐티아르 차관이 젊은 시절 새싹을 보며 감격했던 그 순간이 지금 이해됩니다. 그는 단순히 식물의 생명력을 본 것이 아니었어요. 절망적인 현실도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 작은 시작이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희망을 본 것이었죠. 세계가 늦게나마 깨달은 것은 단순한 사실이었습니다. 진정한 파워는 상대방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서 나온다는 것이었어요. 제 기사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카자흐스탄이 선택한 건 발전소가 아닌 믿을 수 있는 미래였다. 이것이 바로 150억 달러를 포기하고 50억 달러를 선택한 진짜 이유였습니다. 돈이 아닌 신뢰를, 종속이 아닌 자립을, 현재가 아닌 미래를 선택한 것이었어요.